셜록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오는데, 셜록 기획의 궁전을 거닐다 이렇게 제목을 줬고요. 이게 더 잘 보이겠네요. 네. 94페이지에 보면 셜록의 이야기 나오죠. 셜록 홈즈 우리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들었던, 책은 뭐 저도 뭐 읽었던 기억도 잘 안 나는데 하여튼 TV에서 많이 봤던,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마도 생각할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재의 조건은, 우리 주변에는 항상 엄청난 분들이 있죠. 우리가 보통 그걸 뭐 천재라고도 하고 정말 영재라고도 하고 정말 똑똑하다고 표현하는데, 이 채운 저자는 여기서 셜록 홈즈를 이야기를 하면서 천재적, 이분이 왜 천재였냐, 엄청난 기억력과 믿을 수 없는 관찰력이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94페이지 셜록을 이야기하면서. 근데 어떤 인물을 보면 순식간에 셜록 홈즈는 항상 온갖 정보를 표면화하는데 그 중에서 몇 개를 딱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물, 범인이 될 사람이든 그 사람을 구성해낸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기억의 궁전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여하튼 제가 봐도 천재의 조건은 엄청난 사고력과 뭐 기억력 다 필요한데, 제가 생각했던 건 관찰력도 필요해요. 이 셜록 홈즈의 이야기하면서 그렇지, 관찰력, 기억력. 근데 다 좋은데 그 중에서도 또 연결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뭔가를 연결시키는 힘. 우리 책 쓰기하고도 저하고 너무 이거 보면서도 똑같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 책 쓰기도 저는 연결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일상적인 삶을, 우리 그 일상적인 삶을 연결시키는, 책을 보다가 어떤 좋은 주제를 보다가 연결시키는 힘이 책 쓰기이기 때문에, 글쓰기이기 때문에 결국 셜록 홈즈도 연결하는 힘이 상당했구나라는 것도 여기서 보이고요. 95페이지에 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재밌겠다 싶어서, 안다는 건 그리고 기억이란 게 뭘까라는 질문, 이렇게 나오죠. 95페이지에 안다는 것은 연속성을 전제한다. 연속성이라는 건 이거예요. 사과를 안다는 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것이 사과임을 인식하는 거. 어제는 사과였는데 이걸 보고 오늘은 이건 공이야, 내일은 이걸 인형이야 라고 하면 그건 사과를 안다고 인식할 수 없는 거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사과를 보면서 우리는 사과다라고 이해해야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래서 눈앞에 있는 것을 두고 이건 사과다라고 하는 건 그것이 사과라는 기억을 떠올리는 거죠. 그치, 언제 어떻게 사과를 알게 됐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기억에 새겨져 있는 것을 즉각적으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우리가 사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컵이다. 어제도 컵, 내일도, 모레도. 그게 안다는 것이고 기억한다라는 것이고. 또 95페이지에 수많은 서랍장에서 꺼내야 하는 것. 여기서 서랍장이라는 건 우리 기억의 폭이죠. 셜록이 말하는 것처럼 기억의 궁전, 서랍장. 거대한 기억의 궁전은 거기엔 수많은 서랍장이 있다는 거죠. 우리 뇌에서는. 서랍마다 우리가 스친 모든 것들과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저장돼 있다. 전 진짜 동의하거든요.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우리가 봤던 것, 인식했던 것, 경험했던 것은.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특정한 시공간,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시간과 공간의 경험과, 그리고 오랜 세월 진화를 거듭해오면서까지 모든 흔적들이 저장된다. 기억의 세포, 세포의 기억, 어류의 기억, 파충류의 기억, 심지어 지구의 기억들까지. 이 거대한 기억의 궁전을 무의식이라고 한다. 무의식을 이분이 채운 저자는, 우리가 이 시공간만, 지금 우리가 태어났던 시공간, 50년, 40년, 60년, 이 시공간만이 아니라 그 이전의 세포든 어류든 파충류든 심지어 지구의 기억이든 우리가 이걸 다 갖고 있다. 무의식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만 우리 무의식에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 약간 이건 또 불교의 윤회사상하고도 연관되는데, 그것까지 이야기하면 또 너무 커지니까. 여하튼 채운 저자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이 세포의 기억, 어류의 기억, 파충류의 기억을 이야기한다는 건 약간 윤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전에 뭔가도 우리는 다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하튼 이게 무의식이다. 무의식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던 이 시공간, 50년, 40년, 60년 동안 기억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들어가 있는 거다. 전 동의합니다. 강력하게 동의합니다. 요즘에는. 다 갖고 있어요. 끄집어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안 갖고 있다고 느끼는 거죠. 96페이지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늘 열등 서랍만 연다. 우리가 뭐 계속 기억했던 것만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래서 탐색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죠. 같은 사건에 대한 기억이 다르고 현재 경험들 속에서 기억이 변형되기도 하죠. 우린 갖고 있는 기억이요. 자기식대로 저장합니다. 있는 거 아마 우리가 범죄 영화나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 똑같은 장면을 봐도요. 각각 다르게 기억합니다. 그거를. 어떤 살인 사건이 있어도요. A라는 사람이 기억하는 것, B라는 사람이 기억하는 것 다 달라요. 그 본 장면인데. 그게 우리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억에 저장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네, 이런 자신만의 기억으로 저장시키는 것도 있고,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보고 꺼낼 때도 널 했던 기억으로만 우리가 기억을 또 끄집어낸다라는 거예요. 깊이 관찰하고 관점을 여러 가지로 해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97페이지엔 또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도 재밌죠. 여러분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물건. 우리는 하나씩 있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내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들. 여기에는 이제 잃어버린 시간들, 마르셀 프루스트라는 1800년도에 작가가 썼던 소설인데 이 얘기를 하는데 주인공 마르셀이 홍차에 적신 마들렌, 어떤 과자를 한 입에 딱 무는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이 확 밀려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생활을 구성하는 것은 기억에 의해 보존된 부정확한 인상들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장면을 봐도 우리는 A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 장면을 기억하고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각각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확한 인상들이라는 거죠. 완전히 객관적인 사항을 우린 기억하지 못해요. 살인사건이라면 사람을 죽였다 정도까지만 객관이지 그 디테일은 조금씩 다 달라요. 네. 여튼 우리는 모두 또 이런 자신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물건들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선생님들 다 갖고 있을 거예요. 뭐 어떤 컵을 본다든지 우리가 그 기념품이라는 게 이런 의미 때문에 우리가 기념품을 사죠. 내가 나중에 이거 기억하려고. 네. 이런 의미고. 네. 또 97페이지에 마르셀 프루스트의 이야기인데 중간에 이런 얘기 있죠. 사랑이 집착이었고 의미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이런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나중에 깨닫는 건 여하튼 사랑이 집착이었고 의미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게 소중한 것들이었다는 거. 아마 이건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네, 조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기서 마르셀은 현재 자신이 해야 하는 것, 나중에 깨닫게 된 진리를 기록하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나오죠. 97페이지. 아마 이런 경험들 다 있으실 거예요. 지금 별로 의미 없는데 그때 당시엔 별로 의미가 없었는데 인생에서 정말 소중했다라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정말 이건 너한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네 라는 게 있으실 거예요. 네, 아까 그게 결국 이런 거죠. 네, 기억을 상기시키는 물건이 있거나 아까 홍차에 적신 마들렌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있는 거죠. 제가 아는 친구는 어떤 볼펜 하나로 엄청난 기억을 갖고 있는 친구도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네. 그래서 마르셀은 항상 이건 우리가 나중에 깨닫는 거죠. 그 순간에는 잘 모르죠. 그래서 나중에 깨닫게 되는 진리를 기록하자라고 마르셀 프루스트는 이야기했다는 삶을 결심했다고 하면서 작가가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네. 그러면서 97페이지에 제가 좀 신봉하는 얘기죠. 우리가 헛되이 보냈다고 생각하는 시간 안에 실은 모든 진실이 들어있다. 헛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하죠. 아, 이거 한다고 뭔 의미가 있냐.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야, 이것보다는 저거 하는 게 낫지. 이런 거 참 이야기 많이 하죠. 왜 그런 고민하는 것도 당연히 맞지만 그렇게 헛되이 보냈다고 생각하는 것 안에 우리 모든 진실이 들어가 있다. 저는 약간 운명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헛되이 보낸 것도요. 다 인연이 있다. 뭔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행위를 했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네. 그래서 헛됨은 없어요. 다 의미 있어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아마 발현이 되는 시절 인연이라고 그러죠.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그렇게 해왔던 게 발현이 됩니다. 99페이지에 또 북아메리카 원주민의 그 성인식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야 진짜 우리나라 교육도 좀 이런 교육이 있으면 좋지 않나 생각까지 들었는데 99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있죠.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면 부족 사람들은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다. 부족의 영적 지도자인 샤먼이 잉태된 아이에게,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묻는다. 아이야, 너는 누구니? 이 세상에 왜 오려고 하니? 와서 무엇을 되려고 하니? 라고 그 부족장이 묻는답니다. 그러면 샤먼이라는 부족장이 통에 아이가 답한다고 합니다. 나는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입니다. 태어나서 멋진 사냥꾼이 될 겁니다. 그리고 10달 후 아이가 태어나고 시간이 흘러 15살의 청년이 된다. 성년이 되기 위한 통과 의례를 근데 치러야 되는데 그 의식이 컴컴한 동굴로 들어가 자신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했던 답을 기억해내는 것이라는. 그러니까 성인이 된다는 건 이 북아메리카 원주민들 내가 누구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답하는 게 성인이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나 뭐 다른 나라 가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교육이 없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건 비전을 세운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비전을 세워라, 목표를 세워라가 이런 얘기죠. 네가 누구며 무엇을 하고 싶으냐, 어떤 거 하고 싶으니 하는 게 비전인데 결국은 그 비전을 세우는 게 성인이 된다라는 거죠. 네, 우린 이런 교육을 저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99페이지에 이렇게 기억해내는 것, 리멤버 하는 사람만이 새로운 사회에 새로운 멤버로 인정받는다. 성인이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인디언들의 기억의 두 가지 의미는 내 존재가 오래전에 세상을 살다가 떠난 존재들, 할아버지가 연결돼 있다는 걸 느끼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기억이라는 의미의 인디언들의 정의라는 거예요. 이게 어른이 되는 하나의 통과 의례라는 거죠. 내가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나의 할아버지 연결돼서 내가 나왔고 그리고 나는 왜 내가 나왔는지를 스스로 답하는 거. 네, 이게 기억이라는 거. 전 완전히 아니 좀 약간 소름 돋았어. 이거 보면서 장난. 인디언들이 훨씬 더 현상계에서 뭔가 발전의 부분에서는 우리가 보통 뭐 건물을 짓고 뭐 의학을 발전시키고 해서 좀 약할 수 있지만 이런 영적 세계에서는 훨씬 더 나아갔던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기억은 무의식 깊은 곳에 들어가서 자기만의 의미를 길어 올려 현재로 되돌아오는 여행. 100페이지에 보이는 얘기가 그래서 결국은 무의식 아까 말했던 지금 50년, 40년, 60년 살았던 이 현상계가 아닌 그 이전의 삶에 또 무의식에 담긴다고 했잖아요. 세포의 기억도 있고 파충류의 기억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자신만의 의미로 되돌아 가지고 오는 것, 연결시키는 것. 이게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00페이지 셜록 홈즈 이야기를 또 한번 언급을 하는데 지금 순간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모든 기억의 서랍을 연다는 거죠. 셜록은 여러 가지를 관점을 생각한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몇 개의 서랍만을 열어 상식과 편견과 습관으로 판단하는 사건을 그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셜록 홈즈는. 그래서 그분을 천재라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제가 봐도 요즘에 이런 우리가 글쓰기 작가에서도 너무 뻔한데 좀 다르게 쓰는. 그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일반 대가들의 작가, 대작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뭔가 희소한 걸 끄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너무 뻔한데 똑같은 광경을 보는데 독특한 그분만의 시선으로 해석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감하는 거죠. 너무 뻔한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분만의 인사이트로 철학으로 주제를 끄집어내니까 와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베스트 작가들이 너무 희소한 거를 우리 족자들은요 읽지도 않아요. 왜? 내가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게 뭐야? 저렇게 말이 돼? 해버린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100페이지에 프루스트의 이야기도 또 나오죠. 밑에 부분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설령 그것이 상처를 주고 해를 입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배움을 준다. 네, 우리의 기억, 수면 안에 잠긴 무의식은 불필요하고 해로운 쓰레기 더미가 아니라 우리의 현재를 있게 하는 토양이다. 똑같은 얘기를 하죠. 네, 헛된 것은 없다. 우리가 했었던 이 하나의 생각, 우리가 봤던 저 하나의 작은 나뭇잎, 이런 모든 행위가 결국 우리 무의식에 쌓인다는 거죠. 네, 그게 다 우리 배움으로 연결이 된다. 시절 인연이 생기면 그게 다 이렇게 발현이 된다. 101페이지에 과거의 나를 스쳐간 사건들, 그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고 나의 지금은 과거의 기억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 다른 빛깔을 지니게 된다. 네. 북아메리카 원주민에게 기억한다는 건 나란 고립된 개체가 아니라 거대한 시공간과 연결된 우주적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밑에 정의가 전 동의해요. 기억이란.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던 거, 나 혼자 그냥 불쑥 태어난 건 아니고 다 연결되어 있을 거다라는 게 전 요즘 좀 강하게 인식하고 있고요. 그것도 또 시공간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조상이 됐던 뭐 어떤 곳 이런 우주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걸 제가 느껴요. 그래서 우리 뭐 여기 있는 선생님들과도 뭔가 시절이 예전에 어떤 인연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지금 또 이렇게 만나는 거다라고 제가 인지하죠. 네, 101페이지에 또 한 페이지에 계속 모든 걸 다 설명을 하고 있네요, 지금. 네, 지금 일어나는 사건을 좀 더 잘 파악하려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사건을 아까 셜록을 이야기를 하면 잘 파악하려면 하나의 기억을 버리고 기억의 궁준을 충분히 이렇게 거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의식의 표면에서 종종거리지 말고 더 깊이 들어가 먼지 쌓인 서랍을 열어라. 편안하게 보면 이게 이런 얘기죠. 다양한 관점으로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이걸 그냥 또 다른 말로 그냥 제가 하는 말로 좀 사유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기억을 그냥 이렇게 버리고 그냥 기억의 궁전을 거닐라는 얘기는 계속 했었던 생각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보통 자기가 했었던 생각만 거의 주구장창합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든 오늘 하루를 살든 어제 했던 것, 2달 전에 했던 걸 그대로 또 하고 있어요, 보통은. 그렇게 하는 것도 하는데 다양한 관점으로 하려면 사유해야 되고 새로운 생각을 끄집어내려고 애써야 된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책을 읽고 많은 경험을 하고 새로운 곳에 억지로라도 가봐야 된다는 거죠. 네. 101페이지에 또 그래서 무의식은 내 의지대로 열리지 않아요. 무의식은. 셜록이나 프루스트처럼 지금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지금 앞에 보이는 상황에. 지금을 좀 더 잘 보고자 하는 이들에게만 언젠가 이렇게 기억의 다양한 서랍이 열린다는 거예요. 말했던 사유를 많이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유가 깊어지고요. 새로운 관점으로 계속 보려고 해야만이 자신의 기억을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때 우리의 삶은 특정한 기억과 연관되는 습관을 벗어나 다양한 기억들과 접속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알미 바뀌고 알면 또 그렇게 기억의 색채를 바꾼다. 네. 알면 바뀌죠. 네. 새로운 걸 우리가 보면 알물 바뀌기도 하고 이 바뀐 알물 통해서 우리는 또 똑같은 관객을 봐도 또 새롭게 자신의 알물을 해석하죠. 네, 그 얘기죠. 알미 바뀌고 알면 또 그렇게 기억의 색채를 바꾸는 거죠. 여기 페이지에 네, 과거의 기억이 똑같은 방식으로 회귀한다면 그건 현재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현재의 경험을 너무 쉽게 규정하고 자신의 알을 지나치게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일어나는 사건, 인물의 특징 등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틀 안으로 빠르게 집어넣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딱 발생하면 현재 충분히 그 사람을 충분히 관찰하지 않고 그냥 자신이 알고 있던 대략 어떤 사람일 거야 하면서 그걸로 확 집어 넣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을 구별하는 혈액형으로도 구분하기도 하고 요즘에 또 여러 가지 사람을 구분하는 형태들이 많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그게 정답인 것처럼 그쪽으로 확 집어 넣어버리는 거죠. 네, 제가 봐도 그렇게 사람을 8가지, 혈액형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촘촘하게 우리는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빠르게 고정관념 안으로 틀어넣지 말라는 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관점으로 생각해라. 네,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지식이 너무 정확하다라는 인지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벌어지는 일들은 매번 새롭다. 네, 그것이 비슷해 보이는 거 매번 같은 방식으로 기억을 가져오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자신이 갖고 있었던 기억으로 빠르게 우리가 저 상황을 판단해서 그 고정관념 틀 안으로 집어넣어버린다. 기억의 궁전은 거대한데 셜록처럼 눈앞의 사건의 시선을 딱 고정시키고 천천히 기억의 궁전을 거닐어야 한다는 거죠. 깊이 사유해야 한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어떤 발생한 일에 늘 비슷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있죠. 우리 각각 다 있을 거예요. 뭔가 일이 벌어지면 똑같은 방식으로 일단 사고를 시작하죠. 그게 다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뭔가 좀 잘 안 되면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막 자책하는 걸 먼저 합니다. 뭐하니? 너 도대체 이렇게 잘한 게 뭐야? 막 이러면서 스스로 자책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래요. 내가 이런 늘 비슷한 방식으로 사고를 시작하는구나. 니체 얘기가 102페이지에 나오죠. 우리가 같은 사태에 대해 좀 더 많은 눈을, 다양한 눈들을 투입하면 할수록 그 사태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나 객관성은 더욱 완벽해진다. 네, 같은 얘기를 지금 니체 얘기, 최은저자 얘기, 프루스트 얘기, 셜록 홈즈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똑같은 일이
같은 사태가 있더라도 다양한 관점으로 보면 볼수록 더 객관화되고 더 완벽해진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너무 재밌는 그림이죠.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저도 봤어요. 베브 두리틀이라는 그림인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분 그림 장난 아니에요. 정말 재밌는 그림들이 많아요. 혹시 여기서 우리 선생님들 얼굴 찾으셨어요? 예. 얼굴 몇 개 있는지 찾으셨어요? 몇 개는 아니고 많더라고요. 네. 몇 개까지는 안 셔봤어요. 아 그래요? 예. 많더라고요. 난 엄청나게 많아요. 이명선 선생님 너무 몇 개인지 대략 봤어요? 한 열 몇 개가 되는 것 같아요. 오. 예. 예. 네. 조 선생님도 찾으셨어요? 지금 언뜻 봐갖고는 네. 열 몇 개가 아니고 지금 언뜻 봐가지고는 한 6개, 7개가 보여요. 그렇죠. 네. 네. 아마 강중희 기사님도 찾으셨을 거고 몇 개였었어요? 8? 9? 예. 10? 네. 다 얼굴인데요? 아니 다 얼굴인데요? 맞아요. 그래서 아니 저도 그래서 네. 뭐 20개도 다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얼굴을 저는 찾은 건 처음에는 8개가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9개, 10개, 11개까지 보였어요. 매지가이 같아요. 네, 되게 재밌어요. 신기하네요. 나중에 어디서 강의를 하실 때도 이거 처음에 그려놓고 한번 찾아보시라는 것도 아마 강의를 처음에 시전하실 때 아마 주의 집중할 수 있는 그림이 되실 거예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베브 두리틀이라는 그림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인용하셔서 11개인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찾은 11개. 저도 찾을 때까지 계속 생기니까 볼 때마다 하나 있죠. 네. 2개, 네. 3개, 네. 4개 옆모습, 네. 5개, 네. 6개, 7개 옆모습, 네. 8개, 네. 여기에는 9개. 안 보이네. 여기 있네 또. 이게 큰 얼굴, 눈하고. 10개. 네. 11개는 어딨지? 여하튼 볼수록 더 생기는 것. 이 너무 좋은 그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우리 선생님들 강의 때 한 번씩 꼭 처음에 써먹으시면 충분히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 참채운 저자가 여러 관점을 보라는 얘기를 이렇게 뭐 셜록 홈즈, 프루스트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그림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가 있다. 한 개만 보지 말라는 얘기로. 그리고 106페이지에 이런 얘기를 또 하죠. 서양의 독점적인 진리주의를 반대했던 게 인디언들의 관점주의, 그리고 그게 니체의 관점주의다. 네, 계속 같은 얘기죠.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관점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해진다. 영적 교사 데이비스라는 분의 가르침에 이런 얘기가 있죠. 남들보다 더 많이, 더 빨리 모아서 남들보다 더 많이 알아야 하는 게 아니라 찬찬히 들여다보고 가슴에 새기고 더 많이 생각하라고 할 뿐이다. 전 이 말 볼 때 제가 좀 많이 하는 얘기거든요. 사유하라고 할 때 남들보다 더 빨리가 아니라 찬찬히 보고 가슴에 넣으려고 애쓰고 더 많이 생각하라고 하는 게 이 영적 교사인 데이비스라는 분이 포니족에 대한 가르침을 할 때 이렇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충분히 동의가 되고 정말 많이 사유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각자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또 이런 얘기 한 줄로 정리하면 우리는 같은 세계에 살지만 실은 같은 세계에 살고 있지 않다. 첫 시간부터 말했던 나만의 세계에 우린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보여지는 이런 현상계가 있지만 되게 객관적이긴 하긴 하지만 나만 느끼는 세계죠. 첫 시간부터 이 핸드폰을 보는 순간에 이 객관 핸드폰은 있지만 각자 다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죠. 이 빨간색 볼펜을 딱 보는 순간에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그냥 빨간색 볼펜 정도로만 느끼지 이거에 대한 관념은 다 다르게 생각을 갖고 있죠. 우주를 보든 세계 여행을 해서 멋진 곳을 가든 안드로메다 별을 가든 아마 각자 다 다른 느낌으로 안드로메다의 별을 보더라도 우리 느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불교의 법공사상인데 나만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건 우리는 뭔가 다른 세계가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보는 것만 우리는 느낀다는 거죠. 이건 아무도 누구도 증명할 수도 없어요. 내가 느끼는 걸 저 사람이 느낀다? 어불성설이에요.
이게 핵심이죠. 나만의 세계에 우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0페이지에 인디언의 가르침. 네. 스펙이 아니라 지혜를 말하고 출세하는 법이 아니라 인생의 의미를 말하고 나가 아니라 나와 타인과의 관계를 말한다고 이야기하죠. 네. 저도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책 쓰기 때 이런 얘기하죠. 아니 너무 뭐 브랜드 엄청 올리려고 하는 이 스펙이 아니라 이 책을 쓰든 뭘 하든 이 지혜를 갈구하려는 마음이 더 필요하고 그래서 그게 출세하는 법이 아니라 그래서 인생의 의미는 책 한 번 쓰는 것, 책 한 줄 쓰는 것 이런 것 자체가 엄청난 의미다. 왜?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이기 때문이에요. 책이라는 것 자체가 도움이 안 되는 책은 없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나가 아니라 나와 타인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결국. 관계, 연결 지을 수 있는 힘. 그리고 108페이지에 이욕이라는 분이 썼던 글을 이분이 채운 저자가 이욕을 좀 좋아하세요. 제가 한번 검색해봤는데 이분이 이욕에 관한 책도 썼더라고요.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 이욕이라는 분이 여하튼 이쪽에 뭐 벌레라는 거를 인용하면서 이욕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욕이 했던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 채운 저자가 했던 얘기. 이욕은 쓰되 절망하지 않았다. 쓰되 그걸로 뭔가 얻기를 기대하지도 않았다. 그냥 썼다. 이욕이라는 사람은 반성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뒤로 돌아보지도 않고 오로지 썼다는 거예요. 그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최고의 저항이었다. 이욕이 나오죠. 잠깐 보면 이욕은 이상한 문체를 썼는데 왕이 정조가 고치라 그랬대요. 글은 잘 썼는데 근데 이분이 안 고쳤대요. 끝까지 안 고치고 그냥 한직으로 밀려나고 그냥 이렇게 갔는데 그러면서 이런 글을 썼던 거죠. 그때 당시에는 여성의 글이라든지 이런 벌레를 묘사했던 걸 이런 거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때는. 그게 뭔 필요해? 벌레를 왜 묘사해야 하는데 이욕은 지금으로 보면 되게 다양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채운 저자는 너의 글을 쓸 거냐 남의 글을 베낄 거냐 이건 자유로운 삶을 살 거냐 뭐 사회가 파놓은 홈을 따라 살 것이냐 이게 저항할 것이냐 복종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 뭐 남의 글을 베낀다는 게 이분이 좀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했지만 결코 나쁜 거 아니고 여하튼 자신만의 글로 가라라는 얘기를 이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재미있더라고요. 이욕 좀 찾아보니까. 여하튼 절망하지 않았대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출세하려면 자기의 문체를 바꾸면서 왕 옆에 있기를 원하는 이분은 아니야 난 나 식대로 살 거야 하면서 그냥 자신의 길로 갔다. 이 벌레도 자세히 보면 재밌어요. 아 이렇게 벌레를 표현했구나 하는 거 꼭 한번 보시고. 그래서 110페이지에 보면 인간의 탐욕을 부추기는 건 인간이 이뤄낸 문명과 그 문명이 만들어낸 인위적 쾌락입니다. 인간들은 그게 고통인 줄도 모르고 더 큰 쾌락을 얻기 위해 달립니다. 네, 채운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탐욕하고 고통스러운 건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탐욕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이라는 거죠. 근데 약간 반론하면요. 우리가 이런 인간적인 욕심,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뭐 꼭 제가 발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뭐 꼭 멋지게 우리가 뭐 했었던 게 꼭 발전 아닐 수도 있지만 여하튼 저는 발전의 정의를 하고 했을 때 그래도 좋은 의술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지금 그런 것도 발전인 게 이게 왜 이런 게 발전한가요? 우리 탐욕 때문인 거죠. 저 사람보다 나아지고 싶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세상에 인정받고 싶은 이런 탐욕의 결과로 그래도 우리 이 지구는 이 현상계는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꼭 고통을 근데 당연히 고통을 주죠. 이것 때문에 돈을 우리가 지금 많이 벌려고 하다 보니까 또 고통을 받잖아요. 경쟁해야 되고 저 사람과 힘들게 싸워야 되니까. 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게 또 삶이에요. 우리 삶의 임무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 뭐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매일 명상만 해야죠. 네, 그것도 하나의 좋은 삶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현상계에서 하는 건 네, 이렇게 탐욕이라고 표현하면 웃길 수도 있지만 여하튼 네,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자신만의 분야에서 욕심을 부리는 거죠. 우리 각자 뭐 강중혜 기사님은 웨딩 분야에 욕심을 부리고 계시고 이명자 선생님은 또 지금 뭐 그 관련된 사업하면서 또 욕심을 부리고 계시고 조선 선생님은 또 조선 선생님 저 나름대로 또 욕심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욕심을 내려놓을 수 없어요. 근데 그 욕심을 부리니까 우리는 고통스럽죠. 그것도 인정해야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항상 경계에 있어요. 고통을 덜 받으려면 욕심을 줄이긴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또 발전의 한계가 있어요. 적절한 선에서 우리는 또 하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체와 마음, 의식과 무의식, 나와 타인들 이 모든 세계가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거꾸로 우리는 삶을 통해 세계를 구성한다. 말했던 것처럼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만 우리 느낄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암과 객관적인 밖의 세계는 그래서 계속 맞닿아 있어요. 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몸에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죠. 우리 이제 공기로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공기가 중간에
붙어서 우리를 연결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네. 이상입니다.